종합소득 물적공제 두 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 시간이고요. 물적공제는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 말고도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연말정산 위주로만 배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관련된 것만 그냥 기본적으로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만 이제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소득공제 부분이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해주는 제도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공제 종합 한도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상에 들어가 보면 일단은 소득공제 전체금을 다 공제하는 것처럼 빼요. 근데 한도 금액이 최대 2,500이거든요. 그게 넘치면 다시 가산하는 쪽에 난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난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플러스 되는 게 있다. 그 부분이 혹시라도 금액이 기재된 게 있으면 이 소득공제 종합 한도라고 하는 2,500만 원이 넘치는 것 때문에 들어오는 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연말정산하면서 이쪽에 뭐 한도가 넘쳐서 들어오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기는 하지만 서식의 이해도는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종업원들은 일단 연말정산에 대한 서류를 모두 다 제출을 하고요. 공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땐 본인들이 제출했던 서류가 그냥 다 공제가 된다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연말정산 해줘야 되는 의무자들은 법의 요건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요건이 안 되는 건 모두 다 제외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건이 된다라면 입력을 했는데 지금처럼 한도가 넘치면 넘친 것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라는 걸 물어보시면 그 부분에 답변을 또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은 요거 내용에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버튼들이 또 옆에 버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개발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부분까지 이제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세액공제 감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밖에 소득공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나와져 있는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재에 왜 그 밖에 소득공제라고 써드렸냐면 국세청이 만들어져 있는 서식에 양식지의 이름이 그 밖에 소득공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드렸고요. 그 부분의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이제 뭘 들여다 보셔야 되냐면 우리 앞에서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었고 연금과 관련된 공제가 있었고 그리고 보험료와 관련된 공제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에 들어갔던 돈이 있거나 건강보험료에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거나 내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 들어간 주택자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요 세 가지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지금 연금은 근로의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다 해주겠다. 근데 보험과 주택자금은 근로의 기간에 지출한 것만 공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연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주택자금 얘기했을 땐 소득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라고 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연금이나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나 주택자금을 봤더니 모두 다 주체가 누구이다? 본인이 지출한 돈이에요. 본인의 국민연금과 관련된 연금보험료 공제,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보험료 공제, 본인이 집을 사기 위해서 담보 제공하고 대출받았던 주택자금 공제.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금액에 대한 부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당신이 주택마련저축과 관련돼서 공제받으려면 이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소득 얘기를 따로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연령 얘기나 소득 금액을 따로 아예 이렇게 위에 올려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배우시는 건 반드시 이 두 가지 요건을 끌고 다니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끌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자금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한 부분에 요건이 분명히 있기는 했어요, 여러분. 연금보험료하고 보험료 공제는 소득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전부 다 공제가 된다고 했고요. 근로기간을 오히려 보라겠죠. 근데 주택자금은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가 주택자금에 대한 건 크게 네 가지로 본다. 그래서 저축이 있었고 전세자금 대출처럼 보는 게 있었고 그리고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냈던 월세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공제 얘기를 할 때 소득에 대한 부분도 따져보느냐? 따져보는 게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이요? 교재 앞쪽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누가 있었을 거냐면 우리 총급여 7천만 원 규정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청약저축 납입액 제가 이렇게 써드렸을 거예요. 주택마련저축. 자, 주택마련저축 같은 경우는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 요건에 있는 사람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됐던 거죠. 아, 그럼 소득금액 요건이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월세라는 걸 추가할 거예요. 그럼 월세도 소득에 규제가 있느냐? 네,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득에 대한 규제들은 중간중간 등장이 합니다. 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소득금액 요건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연령 요건도 봐라. 됐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죠.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느냐, 규제를 하느냐, 규제해야 된대요. 그래서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다. 왜 이 얘기가 들어올 거냐면, 자, 제가 아까 여기서 이건 본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따로 떼서 이렇게 강조 문구 안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고 들어온 부분은 본인만 쓴 신용카드가 아니고요. 본인, 그리고 본인과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인이 현재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들이 쓴 신용카드가 있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무엇할 때 연말정산 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본인에 대한 소득은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일단은 시작점에선 그런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 배우자의 신용카드 쓴 걸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느냐? 아니, 안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금액 요건을 반드시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연령의 요건이란 부분은 무슨 얘기냐? 자, 이 부분은 지금 배우자는 소득에 대한 건 우리가 사람에 대한 공제 얘기할 때 규제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연령의 요건은 해당 사항이 없었죠. 근데 부양가족 쪽에 갔더니 여기는 나이에 대한 연령 요건도 확인해야 됐고 소득에 대한 요건도 모두 다 규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20세 이하 조건, 60세 이상 조건이 충족하고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이 충족한 부양가족만 내가 부양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부분도 여기 끌고 들어오느냐? 소득은 끌고 들어와라. 그런데 연령은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본인이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도 공제 대상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강조 문구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라고 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 강조 문구예요, 여러분. 그러면 근로자가 연말정산과 관련된 신용카드 서류를 내줬어요. 그런데 부양가족은 벌써 앞에서 한번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봤더니 자, 본인이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녀 둘은 한 명은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자, 그리고 한 명은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본인은 지금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 맞벌이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녀, 대학생은 현재 그냥 학생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 지금 현재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21살이라고 합니다. 자, 고등학생 자녀, 소득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 같은 경우는 현재 17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게 아니 본인도 당연히 신용카드 썼을 거라고요. 그죠? 신용카드 썼습니다. 저 신자만 쓸게요. 자, 배우자도 신용카드 쓴 거 있습니다. 본인 명의. 자, 자녀 대학생은 지금 직불카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발급을 받고 있고요. 자, 고등학생 자녀. 지금 고등학생 자녀는 현금 영수증밖에 없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지금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도 자녀가 쓴 자녀가 쓴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자, 이 공제를 본인이 전부 다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다 내줬다. 본인한테 배우자 것도 주고 자녀 거도 내가 받겠다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종업원 본인이라고 했던 A씨가 서류를 내면 일단 뭐 하시라는 거예요? 소득 요건을 먼저 보시라고요. 그랬더니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봉이요. 현재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5천만 원. 그러면 근로자가 쓴 신용카드 부분은 자기 월급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배우자 거를 A씨가 가져왔다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너는 X야.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그냥 빨간 줄 그으라고 해요. 또는 이게 이제 페이퍼로 많이들 보신 분들도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페이퍼에 우리 왜 그 채점하는 빨간색 펜들 있거든요. 저는 업무할 때 그 일부러 사서 썼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걸 아예 이렇게 줄을 크게 그어버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 부분들은. 또는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이거 전자문서로도 다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절대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자, 그리고 이제 자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연령의 요건은 제외한다겠어요. 그러니까 20세 이하 자녀이든 60세 이상에 해당되는 직계, 존속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따지지 말아라.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부분이요? 0부터 100까지 다 돼라는 얘기가 되겠죠.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의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21세부터 59세 사이에 있는 사람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대학생 자녀 21살인 자녀권은 공제가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득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 현금 영수증 이것도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조건을 정리해라. 그래서 여기에 X가 되는 사람은 일단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선별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시험도 똑같습니다. 시험도 문제 지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가 있고 의료비 지출액이 얼마가 있고 기부금이 얼마가 있고 그게 나오면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 요건을 보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 먼저 선별 작업을 합니다. 업무도 시험도. 자,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에 이런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 얘기가 들어오면 항상 앞에 이런 글씨가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으시냐면 기본공제 대상자 자, 그럼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지금 현재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놓고 봤더니 무슨 부분? 연령의 요건을 무엇했어야 되고요? 충족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금액 합계액에 대한 요건이 무엇되어 있어야 된다? 충족한 사람이요. 그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여기에 단서 써드린 이 부분은 다 갖다가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기본공제만 계속 주장을 하세요. 세법에서 말하는 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취지는 뭐냐면 일단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됐으면 되고 연령 요건은 내가 따지지 않을 거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서가 다시 붙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법에서 인적공제 대상자에 없는 사람을 무조건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를 받을 땐 우리가 인적공제가 어디에 등록된 정보라겠어요, 여러분?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명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부양가족 명세에 가면 본인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존속도 있고 비속도 있을 것이다. 그럼 부양가족 명세에 무엇되어 있는 사람?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으면 공제해줄게. 다만 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랑공제는 못 받아요. 근데 신용카드 공제는 된대요. 당연하죠. 21살인 자녀, 여러분 지금 대학생 21살인 자녀는 20세 이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럼 기본공제 요건에 직계, 우리 비속은 20세 이하였을 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럼 21세니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기본 공제예요. 못 들어오죠. 그러면 이들을 입력 안 하느냐? 아니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받아야 돼요. 교육비 공제도 받아야 되겠죠. 대학생인데. 그래서 기본공제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 무슨 키가 있더라? 부라는 키가 있어요. 이 부라는 키가 뭐냐면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근데 무슨 공제 못 받는다? 사랑공제 못 받는 사람. 나이나 소득에 문제가 있어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항상 법문에 들어올 때 자꾸 이 글씨를 등장을 시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다 충족됐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충족의 요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중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 시험들은 부에 해당되는 사람은 프로그램에 아예 등록을 안 하는 것처럼 시험 채점을 했어요. 근데 그거 진짜 문제가 있었던 시험이거든요. 현실에 있는 분들은 다 얘기하죠.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럼 대학생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지 말란 얘기야? 아니 공제를 못 받는 거지. 얘가 명세에는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신용카드 공제도 넣어주고 교육비 공제도 넣어주지. 이렇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도 바뀐 거죠. 현실적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은
무슨 부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돼도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안 한다? 입력해요. 다만 사랑공제가 안 되니까 부로 등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산 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의미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글씨에 대한 해석을 좀 해버릇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글로만 읽거든요. 그런데 이 글이 이런 의미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듣고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시겠죠. 그래서 소득금액과 연령의 요건 중에 소득금액 요건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자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도요. 근로기간에 사용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회사에 며칠 날 입사를 했다? 7월 1일 날 입사를 했고 현재 재직 중이다. 그리고 저는 전 근무지는 없습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사용한, 이런 결제가 아니에요. 사용한 신용, 카드 등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월별 사용 내역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저희 반드시 입사자들 서류 받을 때 무슨 부분? 전체 합이 아니라 우리 무슨 부분? 월별에 대한 내역서를 꼭 붙여받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게 또 하나 이 부분도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근로기간에 우리 무엇한 거? 사용한 거. 그래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부분만 들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종류가 뭐가 있다? 신용카드. 자, 현금 영수증, 그리고 직불카드, 그리고 기명식 선불카드. 그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다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제가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한시법이에요.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년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세법 개정에 의해서 또 연장이 걸리지 않으면 우리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지금 국회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에 소득공제 해주는 거 없앤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서명 좀 하고 가세요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그 서명은 꼭 하시라고 권장을 해요. 어쨌든 내가 세금 혜택을 보려면 이 법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많다 적다? 많아요. 어쨌든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2022년도까지 한시법으로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방 같은 경우는 미혼이신 분도 있지만 기혼이신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그 자녀도 있으세요. 뭐 자녀 나이는 다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으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뭘 타고 다니시냐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쵸? 네,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거 타고 다닐 거예요. 그럼 대부분들 그 부분이 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무슨 부분으로 또 인정이 되냐면 대중교통 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가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교통카드를 쓰거든요. 근데 그 교통카드 사용은 하나도 집계가 안 되던데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뭘 안 해놓으신 거냐면 교통카드를 구입을 하시고 뒷면이나 앞면에 보시면 그 교통카드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카드 등록. 그 카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입하는 거 말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카드는 내가 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표시를 내주셔야 돼요. 그게 기명식이에요. 그리고 그럼 교통카드는 누가 봐도 지금 제가 말하는 교통카드는 선불식이죠. 충전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 선불식이 그런 등록을 안 하면 무기명식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로 교통카드는 쓰고는 있지만 누구 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들어오게끔 하려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무엇 하셔라? 등록을 하셔라. 등록이 안 된 카드가 있으면 등록을 하세요. 보면 등록 안 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선 대부분 사이트에서 집계해보면 대중교통비가 이렇게 적을 수가 없는데 정말 조금 나온다.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비 봤더니 신용카드도 여러분 대중교통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것만 집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쓰고 있는 그 대중교통 카드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교통카드는 등록도 안 해줬더라고요. 하세요. 하시면 기명식이 됩니다. 그리고 선불카드는 공제 대상에 들어와져요.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챙겨서 하실 것. 시험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그냥 대중교통 사용비 얼마 있다 이렇게 내고 말 거고요. 네,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또는 개인적으로 본인들 연말정산 하실 때 좀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니, 총 금액 25%를 초과하면 그 금액이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페이지를 좀 잠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총 급여액 25%를 초과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뒤에 갔더니 총 급여액의 20%라는 게 있어요. 자, 정확하게 두 개를 구분합니다. 자, 앞에 있는 얘기하고 뒤에 얘기는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종업원들이 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무슨 질문? 나 신용카드 사용에 공제가 된다고 해서 냈는데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금액에 봤더니 왜냐면 연말정산이 끝나면 근로자한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 내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를 받았는데 신용카드난이 공난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부분, 본인 막 서류를 뒤적뒤적 하시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봤는데, 금액은 입력했는데, 금액은 안 나왔네? 자, 이 조건을 본인이 체크를 못 하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총 급여액의 몇 퍼센트? 25%가 넘어간 것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A씨가 있는데요. A씨가 현재 비과세 소득을 뺀 총 급여액은 현재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3천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천만 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총 급여액의 25% 초과한 것부터가 우리 인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천만 원에 25%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 750만 원이죠. 그래서 지금 이분은 750만 원을 무엇해야만 초과해야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초과한 부분이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A씨가 총 급여는 3천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내역서를 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라고만 쓸게요. 자, 그래서 그 신용카드 부분을 내역서를 냈는데 신용카드를 가서 보니 자, 여기서는 여러분 1과 2로 구분해서 갈게요. 그럼 1과 2가 어떤 상황인지 자,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500만 원. 그럼 여러분 지금 7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500만 원과 우리 얼마를 비교했더니 750만 원을 비교했더니 여러분 지금 현재 누가 더 커요? 우리 750이 더 큰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공제 대상 금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사는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안 따지고요. 500만 원 신용카드 금액이 있대. 그럼 내가 프로그램 500을 넣으면 맞았음. 안 넣으면 오히려 틀렸음이에요. 이거 안 넣어도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넣어도 금액이 나오질 않아요. 공제대상 금액이 0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험은 넣는 거로 채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업무는 따져보셔야 돼요. 직원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사항이시고. 그리고 종업원들 만약에 손으로 다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건 회사마다 이제 시스템이 다르니까 단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 답이다라고 얘기해 드리긴 어려워요. 그리고 규정을 또 안 바꿔서 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모든 종업원들 다 페이퍼로 받아서 다 입력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입력을 여러분 적게 하는 게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요? 그럼 필요 없는 분들은 무엇 하시면 돼요? 안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이면 500만 원을 사용 금액에 넣어도 우리는 75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대한 금액은 0이에요. 죄송해요. 공제 대상의 금액은 0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2번을 써볼게요. 자, 2번에 있는 상황은 내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750만 원보다는 사용 금액이 무엇이다? 더 크다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입력을 하시면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얼마라고 프로그램이 인식한다? 250. 초과액이 공제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25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에 들어오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왜 제가 강조하냐면 자격증 공부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항상 물어보는 분이
총급의 20%만 넘으면 되는데 왜 네 책엔 25%짜리가 있고 왜 20%짜리가 있고 이 얘기를 계속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25%와 20%의 의미를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 사용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넣어서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최저 사용액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저 사용액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만큼은 써야만 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꼭 현금 써야 되는 거 아니시면 지금 무슨 부분? 아니 신용카드 쓰세요. 또는 직불카드 쓰세요. 아니면 현금 쓰셨으면 꼭 뭐 발급 받으셔라. 꼭 현금 영수증 발급 받으셔라.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왜냐면 실제 그걸 하셔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보죠. 어찌됐든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야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액이 너무 적게 쓰시고 제출하시고 계속 나는 왜 연말정산 때 납부가 더 많냐고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기준금액이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최저사용액.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마다 이게 자격증에 대한 위주로 돌아가면 이 최저사용액을 얘기하지 않아도 시험을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이 원리에 의해서 국세청이 계산이 돼서 얼마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자는 여러분 이 최저 사용액 난을 만들어 놨을까요? 안 만들어 놨을까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급여가 확정이 되면 최저 사용액의 금액 25%가 뜨는 난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상에. 그러면 그 금액이랑 내 사용 금액이랑 비교해 봤더니 사용 금액이 더 적다? 패스. 입력하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손으로 넣어야 되는 거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시험은 어떻게 하자? 그냥 다 넣자. 이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이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더 되짚을게요. 그럼 제가 아직 급여자료 입력도 다 못 끝냈대요. 뭐가 이유가 있었겠죠? 또는 급여자료 입력은 했는데 회사에서 하나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비과세와 과세소득 구분을 잘못했다고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총급여라고 하는 의미가 뭐였었나요? 여러분, 총급여는 내가 전체 지급하는 우리 근로소득에서 누구를 뺀 거? 비과세 소득을 뺀 거. 근데 지금 비과세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1월부터 12월 때 급여 지급했던 것 중에 비과세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과세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총급여가 확정이 안 되죠. 그럼 이 총급여 가지고 연말정산 때 활용하는 쪽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지금 당장 신용카드도 총급여가 확정이 돼야 최저사용 계산이 되고 이게 뒤에 가면 의료비 계산할 때도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확정을 짓지 못하면 연말정산은 아예 시작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 입사하시면 신입들한테 이 연말정산에 대한 걸 가리키고자 하는 회사들은 무슨 부분부터 1월부터 12월 달 급여 대상 가지고 우리 금액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4대보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라. 4대보험 얘기는 앞에서 벌써 해드렸죠, 여러분. 그게 그대로 자동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부분을 하는 이유가 이 부분 확정 때문에도 그래요. 그래서 요건이 잘못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전에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요건 잘못된 건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업무에 가서 어떻게 수정을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지를 배우셔야 될 거예요. 자격증은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들어오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공제해 주겠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게 있으면 40%를 해주겠다.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게 있으면 우리 40%를 해주겠다.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누가 들어져 있을까요? 우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그리고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이 있었다라면 얼마를 해주겠다? 30%를 해주겠다.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할 건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자, 이 부분이 시험에서 한동안 출제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액 25%가 넘어가면 무조건 공제가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또 다시 뭐가 있더라? 구분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더라. 그 중에 무슨 부분?
우리 책을 사보거나 신문을 구독해서 보거나 공연이나 박물관, 미술관에서 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제 금액을 조금 더해주는 제도예요. 1번과 2번과 3번에 있는 부분은요, 실제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따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도서 등과 관련된 부분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우리 총급여 7천만 원이 넘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실질적으로 그냥 신용카드 전체 금액으로만 공제받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내려받으시면 이거 구분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통, 대중, 신문 등 이거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7천만 원 이하는 여러분이 알아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세청에서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면 30%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나 현금 영수증 또는 뭐 제로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위에 있었던 1번, 2번, 3번에 있었던 금액은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함된 금액은 빼시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4번과 5번의 금액은 무슨 의미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리고 도서 등을 내가 무엇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이들은 이쪽에서 정리를 하고 그 금액 뺀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용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반적인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과 선불과 현금 영수증 제로페이는 30%를 공제해 줄 거고 그리고 순수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얼마를 해주겠다? 15%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무엇했더니 우리가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버튼을 눌러서 열었더니 뭐라고 되어 있다? 신용카드 입력하는 자리, 직불카드 입력하는 자리, 현금 영수증 입력하는 자리, 전통시장 입력하는 자리, 대중교통 입력하는 자리가 각각 구분되어 있겠죠. 자, 요 입력의 위치가 잘못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면 신용카드는 몇 프로요? 여기다 입력한 금액의 15%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직불카드는 여기 입력한 금액의 몇 프로? 30%를 해줄 것이고 경제율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난의 위치가 잘못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난의 위치 정확하게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자, 이 공제율 40%, 15%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근데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근데 누구는 기억하자? 요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실무할 때 이거 프로그램 글씨 뜨는 자리를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네, 그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요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무슨 부분? 그러면 그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게 공제 금액이 될 건데 소득 공제가 될 건데 그거 다 해줄 거냐? 아니요. 한도가 또 있다는 거죠. 그 한도가 20%인 거예요. 그래서 총 급여 20%와 300만 원을 비교해서 무엇한 금액? 미니멈의 금액. 결론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미니멈의 금액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최대 한도는 얼마가 되는 것이다. 총급여 곱하기 20%를 했더니 우리 아까 총급여 3천 드렸잖아요. 여러분 3천만 원에 20% 하시면 얼마가 되죠? 600이에요. 근데 600만 원하고 300만 원 비교했는데 작은 금액? 그럼 최대 한도는 얼마가 우리 소위 말해서 한도가 얼마가 된다? 아, 300이 한도구나. 근데 우리 아까 사용했던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450이다? 그럼 450 다 해주느냐? 아니요. 300밖에 못 받는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300이랑 비교해야 되는 대치 금액이 20%였던 거예요. 한도 계산에 대한 부분. 근데 총 급여가 제가 1,00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1,000만 원의 20%이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럼 200만 원이면 200만 원과 300만 원 비교하면 누가 더 작아요? 200만 원이 더 작네요. 그때는 200만 원이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대치는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한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25%와 20%는 엄연히 다른 조항이에요. 다른 조항. 그럼 이 공제 한도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기본 한도로만 끝나지냐? 아니요. 자, 기본 한도 금액에 누구? 추가 한도가 있다. 그래서 두 금액을 더하면 최대 얼마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만 원까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한도 금액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총급여 20%와 300만 원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인정하겠다. 근데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자의 총급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들은
총 급여 몇 퍼센트? 20%의 금액과 250만 원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인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억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총 급여 곱하기 20%의 금액과 우리 200만 원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실제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잖아요. 한도가 소득이 늘을수록 줄어들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 직원들이 물어보면 아니 A는 지금 300만 원까지 공제받았다는데 나는 왜 250밖에 안 돼? 그럼 이 사람이 뭘 보셔라? 총급여를 보셔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질문을 해요. 종업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요. 프로그램은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 한도를 볼게요. 추가 한도가 금년도에 또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쪽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자, 아주 복잡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먹고 사는 부분들 경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무엇하는 회사도 많았어요. 중간중간 쉬는 회사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근로자들 소득이 주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3월까지 몇 프로, 그리고 4월부터 몇 월까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가 다 월별로 달랐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는 작년 한시법이에요. 올부터는 그 규정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시법이고 금년도에 새로 추가되는 건 이 5% 초과 사용이라는 부분이 등장해요. 이게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추가 한도는 기업과 니은과 디귿과 니을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본 한도가 아까 최대 얼마였죠? 300이요. 자, 그러면 기본 한도 최대 300만 원에 우리 더해지는 금액이 여기거든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더하면 모두 다 100, 100이에요. 그러면 더해지면 얼마이다? 400만 원을 최대로 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700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얘기였던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근데 저는 가끔 여쭤보긴 해요. 최대 700을 받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100이 붙는 분들은 대체로 소득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 이 100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추가 한도라고 해서 들어가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은 어떤 의미인 거냐면 내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한도가 얼마인데 300인데 지금 그 300만 원이 넘쳤다는 거예요. 넘치면 너가 사용했던 내역을 열어보니 전통시장에서 쓴 게 있어? 그러면 100만 원 한도를 추가해 줄게. 아, 너 대중교통에서도 쓴 게 있었어? 그러면 100만 원 또 추가해 줄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도가 넘치지 않았다라면 사실상 이 플러스의 관점이 들어오지 않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낮은 분들보다는 사실상 소득이 높은 분들이 사실상 추가적으로 한도가 더 증액되는 경우, 플러스 되는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네. 아니면 특수하게도 벌은 것보다 카드를 정말 많이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한도가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그 사용분의 40%에서 연 100만 원 추가할 수 있다. 대중교통은 40%였죠, 아까 여러분. 그래서 연 100만 원 추가할 수 있고요.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자는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사용한 거 얼마? 30%였죠, 여러분. 그 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추가된 거, 니을. 자, 그러면 이 니을은 무슨 부분? 자, 지금 전년 대비 우리 신용카드 사용액이 무엇됐더라? 증가했더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비 증가라고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어난 게 있더라. 라고 한다라면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대 100만 원 우리 한도를 더 늘려줄게.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줄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소비 증가는 무조건 들어오는 거냐? 아니요. 5%요. 그래서 5% 초과 소비 증가분. 그래서 2020년 과세 연도, 전년도죠. 전년도 우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 금액에 5% 초과 증가분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105%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105%를 곱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때 쓴 금액이 1000이다. 그럼 1000에 우리 105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곱하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1005가 나오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2021년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연간 합계 금액을 봤더니 얼마이더라? 1200이더라. 아, 그러면 1005보다는 큰 거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러면 1번에서 2번을 뺍니다. 그러면 1200에서 1005를 빼면 우리는 얼마가 되나요? 195인가요? 그러면 지금 빼진 금액 195라는 부분의 몇 프로? 10%. 근데 그게 무제한이 아니라 최대 100만 원까지 이런 원리예요. 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1-2를 했다. 근데 이 금액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음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음수라는 얘기는 실제 증가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자, 알아두실 건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사실상 조금 늦는 경우가 있어요. 연말정산 쪽은요. 그래서 연초에 수업할 때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분명히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세법 개정에 의해서 양식이 바뀌는 속도가 따라오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과거에 제가 왜 금년도부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월별로 율이 다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상태가 보여졌던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폐지된 법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국세청도 소득세 쪽 양식을 수정하고 있는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양식이 보여졌다 안 보여졌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이 수정 중이어서 메뉴를 최소화시켜 놓거나 닫아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지금 소득세 쪽이 아직 정확하게 다 바뀐 거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됐고요. 시험장에서는 이런 계산 문제 안 내요, 여러분. 네, 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시험이나 업무나 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사용자는 누구까지 인정을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 얼마 이하자? 100만 원 이하자. 자, 그러면 우리 본인은 당연히 들어올 거고요. 본인하고 부양가족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본인의 카드를 가지고요. 거주자 본인의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본인도 쓰고 배우자한테 결제할 때 내 카드로 결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배우자도 배우자 명의 카드가 있고 부모님도 부모님 명의 카드가 있지 않을까요? 그들 카드도 여기 들어와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이 사람의 소득금액이 얼마요? 우리 100만 원 이하 요건은 충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우자가 지금 현재 벌어들인 소득이 5천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 사람은 자기 쪽에서 공제받아야지 우리 누구한테 본인한테 끌고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 쪽에서 공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으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동거 입양자를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포함하실 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받고 있다라면 그들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문구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를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거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나 인적공제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인적공제를 내 쪽에서 받겠다. 그럼 부양가족 명세에 이름이 있다 없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양가족 명세에 이름이 없는데 나 뒤늦게 뒤에 가서 신용카드 공제받겠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부양가족 명세에 뭐로 등록한다? 부로 등록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21살 대학생 자녀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등록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연령의 요건이 안 돼서 사람 공제인 인적 공제에 기본 공제만 못 받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그런 의미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만자가 붙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에서 얘기할 때요. 무슨 부분? 자,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은 들어왔어요. 근데 누가 없어요? 형제자매가 없죠. 우리 유일하게 옆에 날개 다른 사람. 자,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온다. 소득도 없고요. 20세 이하 형제자매가 있다. 자, 그 카드 대금을 내가 갚아준다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형제자매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와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절대로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참 열심히 내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 나오면 소득 금액 요건, 연령 요건 확인하시고 형제자매 이름에 신용카드 금액이 있다.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무조건 무엇 하셔라? 무조건 X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무조건 못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게 여러분 뒤에 가면 교육비가 나와요. 네, 교육비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거론되는 게 있어요. 네, 부모님 교육비는 내가 교육비를 내줬다 하더라도 공제 못 받아요, 여러분. 네, 거기 예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얘기할 때 못 들어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무엇 되는 거? 제외되는 거. 여러분 제외된다라는 건 이들은 신용카드 금액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이 부분이 무엇이다? 매우 어렵다. 자, 업무는 무엇이다? 매우 쉽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신용카드 금액에서 그거 공제 안 되세요라고 하는 건 국세청 홈택스에 모이거나 간소화 서비스에 또는 제가 카드사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카드사에 모여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무엇되어 있다? 특정한 몇 가지 빼고는 모두 다 벌써 빠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드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가 쓴 사용액이 얼마야? 전체 사용액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공제 대상이 안 되는 제외 금액을 표현해줘요. 그리고 무슨 부분? 대상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럼 사용 금액은 100이다. 근데 제외 금액에 20이 있었대요. 그럼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은 80이에요. 그럼 연말정산 때 이거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에는 이 80만 보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서 얘를 정말 막말로 미친 듯이 외워가거든요. 근데 업무는 미친 듯이 외우지 않아도 알아서 싹 빠지고 들어요. 고민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세청 간소화의 좋은 점은 무엇이다? 내가 가끔 법을 살짝 놓쳤다 하더라도 주택자금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택자금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다라고 한 거고. 근데 이 신용카드는 내가 살짝 몰랐어도 벌써 빠지고 들어와요. 80이란 금액이 들어오니까 내가 100을 넣을 일은 없거든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업무는 훨씬 더 쉽다. 근데 제가 몇 가지는 문제가 돼요라고 했어요.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뭘까? 1번입니다. 1번. 자, 1번은 국세청에서 빠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카드사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A씨가 회사를 다니고 있겠죠. 근데 A씨가 카드를 보니 국민카드도 있고 신한카드도 있고 BC카드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가 3개나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회사의 법인카드로 우리 경비 지출을 다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회사가 A씨한테 얘기합니다. 너 카드 하나만 회사 용도로 좀 쓰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아주 깔끔한 방법은 지금 알려드린 방법이긴 해요. 근데 모두 다 그럴 수는 없으시긴 하겠지만 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집에서 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게에서 쓴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집에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BC카드는 회사의 업무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 목적. 그런데 여러분 부가세를 일단 더듬더듬 해보세요. 부가세 수업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종업원의 임직원 카드, 그쵸? 종업원인 임직원 카드를 사용하면 경비 인정 된다 안 된다? 된다.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만 그들이 국세청에 자료가 모일 때 회사의 사업용 카드로 모이지는 않는다. 그 부분은 모두 다 어디에 모인다?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BC카드 사용한 회사 업무 목적으로 쓴 건 모두 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보니 어디에 모여 있다? 간소화에 모여 있겠죠. 그쵸? 그리고 카드사에서 이게 회사 업무 목적으로 쓴 건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 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카드 대금에 대한 사용 금액이 들어오면 뭘 내주셔야 될까요? 아, 사업소득의 비용이야? 그러면 회사 업무로 썼다는 얘기네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필요 경비로 처리해서 우리 사업소득의 경비 인정 받을 거죠? 자, 법인의 비용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회사에는 이거 비용 처리하겠죠? 복리후생비지, 송호품비지, 여비교통비지 뭔가 아무튼 알아서 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은 집에서 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건 너가 먹고 사는데 쓴 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집에서 쓴 것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집에서 쓴 게 아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무엇 하셔라? 빼라. 시험 문제 출제하냐고요? 냅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AT 이의제기에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게 이거예요. 본인은 실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의제기에 본인들 얘기를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신용카드 부분에 사용 금액이 있다 하는데 우리도 너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회사 업무 목적 쓸 때 종업원 카드 쓰고 있다. 근데 우리 연말정산할 때 그거 한 번도 뺀 적 없다. 근데 니네 답안은 왜 뺐어? 너가 답을 잘못 공지한 거지? 이렇게 이의제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 이름 막 거론해가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의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라긴 했죠. 아, 본인 회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새로 생긴 법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분은 그거 보면서 생각은 했죠. 큰일 날 회사네. 어떡하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썼을까? 라고 해서 그러면 답변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법령의 몇 항 몇 조를 봐라. 그럼 거기 가면 딱 나와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당신들이 한 건
일종의 불법이다. 불법이에요. 네, 회사에서 사실상 여러분 경비 인정받았다라고 하면 특히나 개인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 경비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업소득세 낼 때 그것만큼 필요경비 인정받아서 소득세 덜 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연말정산에 넣어서 또 인정받겠다고요? 그럼 이중 인정이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비용에 대한 거를 우리 무엇으로 우리 소위 말해서 송금으로 넣어주고 종업원한테는 이 돈 줬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소득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가 아니라 누구였다라면 임직원이었다면 당연히 무엇했을 것이다? 돈 줬을 거거든요. 당연히 회사가 돈 주잖아요. 그럼 내 돈이 나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회사 업무 목적으로 쓴 거는 우리 돈을 지급받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내 돈 나간 적 없다고요. 쓴 적이 없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정리해서 내라면 종업원이 잘 모른다고 하세요. 근데 회사는 이거 비용 처리하면서 거래처 관리 하시라고 저는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차변에는 비용 계정을 다 쓰시고 대변에는 뭘 쓰시면 돼요? 이거 돈 즉시 안 줘요, 여러분. 결제받고 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미지급금을 세우든지 했겠죠. 그럼 미지급금에 누구 걸어 놓으시라고? A씨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 달 거 A씨의 카드 사용에 대한 거 정리가 됐겠죠? 그거 연말정산 때 무엇 하시면 될까요?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1번이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자, 법인 같은 경우, 개인은 그 서류가 없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무슨 부분? 당신이 지금 현재 지출한 게 있더라. 그러면 그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증빙 목록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법인세 신고할 때 지출 증빙에 대한 합계표를 작성해서 내야 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건 법인세법 규정 서류는 맞습니다. 근데 의무 제출 문구는 없습니다. 근데 내주면 일단 너네 건 다 믿고 시작할게. 안 냈어? 궁금하면 너네 조사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요청할 수도 있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회사가 증빙관리 잘하는 분들이면 조세 대상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럼 잘 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택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지출빙의 합계표라고 하는 부분에 뭐가 있더라? 세금 계산서로 산 재고자산은 얼마이고, 계산서로 산 우리 재고자산은 얼마이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산 접대비는 얼마가 있고, 직불카드로 산 건 또 얼마가 있고, 현금 영수 산 건 얼마가 있고,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쪽에 뭐가 있다? 법인카드 쓴 거와 그리고 임직원 카드 쓴 것을 무엇하게끔 되어 있다. 구분. 제가 분명히 법인의 카드는 국세청에 사업용으로 모여 있다, 안 모여 있다? 모여 있다. 그래서 법인 카드 쓴 게 국세청에 현재 100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모든 신용카드 사용액을 법인 거로 신고했고요. 자, 100으로 모여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150으로 신고했다. 국세청 연락 올 겁니다. 50의 차이가 뭐냐? 그럼 저는 이제 주섬주섬 정리해봤죠. 그랬더니 그 임직원 카드였네? 제가 신고를 잘못해서요. 이 자리에 써야 될 걸 이 자리에 썼네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얘기는 끝났겠죠? 그럼 이제 국세청에 이거는 이러면 법인세과서예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과한테 얘기합니다. 이 회사에 임직원 카드 50만큼 쓴 게 있다라고 하는데 야 그거 사업용 신용카드를 쓴 거로 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거 있는지 확인해. 라고 얘기할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크로스 체킹되는 서류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속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더 부각이 된 상태예요. 시험에서 자주자주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빼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할 거라고요. 들어본 적 있으면. 그래서 최근의 시험은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무엇하지 않는다. 절대로 넣어서 공제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회사 경비로 쓴 걸 종업원이 다 아느냐. 제가 아까 제일 깔끔한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종업원이 갖고 있는 카드 하나를 아예 회사로 쓰라고요. 집에서 쓰지 말고. 그러면 아주 깔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무슨 관리하시라고 했어요? 거래처 관리하시라고요. 그럼 그 거래처에 사람 이름 떠놓으면 되잖아요. 황양수.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안현수, 또 정선아 이렇게 일해 놓으시면 우리가 그거를 집계할 수가 있잖아요.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그리고 연말정산 때 그 금액만큼 빼고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1번 조심하실 것. 국세청에서도 집계를 못하고 있다. 뒤에 사후조사로 연결 또는 소명으로 연결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험료 카드 결제하신 거. 네, 보험료 카드 결제하시면요. 보험료로 공제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 카드 쑥 긁었어요. 그럼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하고 공제받느냐? 아니요. 보험료로 가서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보험료든
우리 무엇 하신 건 카드로 결제하신 건 아예 신용카드 쪽에 못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교육비를 카드로 긁었다. 이러면 대학 등록금도 카드 결제가 되잖아요. 그럼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게 맞느냐? 신용카드 사용 공제를 받는 게 맞느냐? 네, 교육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나 교육비는 모두 다 그쪽으로 받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신용카드 쪽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요, 지금 보험을 들어가서 보니 보험의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종신보험도 있고요. 지금 무슨 부분? 재산의 피해 때문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도 있고요. 이게 손해보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보험. 그리고 저는 길 가다가 넘어지면 병원 가려고 다른 보험도 또 하나 가입한 게 있대요. 그래서 또 다른 보험이 있다. 등등등등.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이 현재 보험료 결제한 게 100만 원이고요. 100만 원. 자, 종신보험료는 매달 15만 원씩 내고 있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5만 원 계산하면 우리 100만 원 넘죠, 여러분? 그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15만 원에 우리 몇 달, 12달치를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험료로 공제받는 금액은 내가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의 최대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종신과 자동차 보험 두 개를 놓고 보니 자동차가 들어올 의미도 없죠. 종신 12달치로 벌써 100만 원이 넘치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종신과 관련된 건 보험료 공제를 받고 그리고 보험료 공제에서 못 받았던 자동차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싶거든.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가 보험료를 많이 낸 거네. 한도가 넘친 거지. 내가 자동차 보험 공제를 안 해준다고 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나 교육비에서 공제를 못 받은 게 있다 하더라도 한도가 넘쳐서 대부분 못 받는 거거든요. 그게 신용카드 쪽으로 들어서 공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쪽으로 가라. 넘친 건 너의 사정이야. 이게 끝이에요. 이해됐을까요? 그렇게 가는 부분. 근데 교육비에는 또 다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게 이 예외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교육비에 갔더니 학원비가 있더라. 자,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부터 계속 머릿속에 갖고 가시는 건 학원비는 교육비이다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네, 학원비는 교육비 인정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아닌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무슨 부분? 예외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학교 아직 안 간 아이들. 그러면 미취학 또는 취학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교육비가 아닌데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 너 교육비로 인정할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교육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한도가 넘쳐서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공제도 해주고 교육비도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교육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외로 받는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비는 카드 결제를 하면 교육비가 원래 안 되니까 취학 전 아동이든 취학 아동이든 학원비 결제한 건 모두 다 신용카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되고요. 시험에서 참 열심히 내요. 왜냐면 유의사항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신 거고 됐을까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가족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당연히 안 됩니다. 원래 대학원은요, 본인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의 규정에 갔더니 대학원은 교육비가 아니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누구 것만 인정해줄게? 본인 것만 인정해줄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못 해줄게라고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대학원에 대한 부분을 카드로 긁으면 카드의 공제는 되느냐? 아니요. 둘 다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얘를 인정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예 교육비 범위에 못 들어오게끔 합니다. 근데 본인 거는 또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양쪽 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외국에서도 많이 쓰죠. 그럼 해외여행 간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못 받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세법이 바뀌면서 무슨 부분? 우리 여러분, 외국에서 사용했다라는 부분은 현지 자체에서 쓸 수도 있지만 우리 무슨 부분도 있어요. 물건 사는 것 때문에 공항에서 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공항처럼 있는 게 면세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면 우리가 출국장에 가면 우리 면세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자, 그 부분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로
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도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시내 또는 출국장 또는 기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것도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제받을 수 없다가 됩니다. 좋은 건 홈택스에 모일 때 다 빠지고 들어와요. 1번만 안 빠져요, 여러분. 1번만. 자, 그리고 5번째, 국세나 지방세, 공과금 등을 내가 무엇하였다? 카드로 납부를 했다. 우리 시험에서는 제세 공과금 문제를 자주 내거든요. 네, 그 부분. 그리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을 했다. 니스루를 카드 결제했다. 안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각종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카드 결제했다. 그 또한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제3의 구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카드로 구입하였다라고 하면 우리 공제가 되느냐? 아니요. 네, 재산의 구입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은 안 돼요. 근데 그 재산에 뭐가 붙어 있다? 취등록세가 발생되는. 그럼 여러분 취등록세가 발생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토지, 건물, 자동차, 비행기, 선박 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인이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 만날에는 자동차밖에 없긴 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그런데 여기에 예외 조항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부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라고 하시면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를 인정합니다. 이것도 시험을 작년에 아마 출제했을 겁니다. 작년에 최대 이슈가 이거였어요. 이런 법이 있었어? 생긴 지 꽤 됐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 낸 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분. 이거 그래서 제가 왜 부가세 때 얘기했을 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거래 얘기했던 부분 얘기하면서 실제 현업근무자가 질문한 적 있다라고 했었죠. 이거 공제받겠다고 종업원이 찾아왔었는데 어떡하냐고. 벌써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발급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자,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분명히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구입에 대한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나오는 신규 자동차는 무조건 안 됩니다. 중고 자동차만 예외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 등으로 정치자금에 대한 후원이 있었다. 그러면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기부한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용카드 부분에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단서가 붙죠.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의 하나.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무슨 부분? 나 정치자금 세액공제 받았어. 그럼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죠. 자, 11번째. 자, 국가나 지방자치대 등등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요런 장소에서 카드를 썼다라고 한다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현금 서비스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용 부분이 있었다. 또는 위장과 관련돼서 나와져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월세를 카드 등으로 카드보다는 여러분 이게 신용카드 등 현금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럼 월세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공제가 되느냐? 아, 저 월세로 따로 월세 공제 받았는데요? 그럼 못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월세는 절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난 부분 전산세무 시험 준비 목적상으로는 지금 제가 이런 종류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라고 했잖아요. 외우셔야 됩니다. 네, 외우셔야 되세요. 방법이 없어요. 현금 서비스가 현시에서 있었다? 이거 국세청에 모일 때 다 빠지고 들어온다고요.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시험은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그리고 교재 이제 맨 끝자락에 가시면 뭐가 있을 거냐면 중복공제 검토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건 사지선다로도 최근에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거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요. 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해당되는 소득공제와 뒤에 가면 산출세계에서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세액공제가 있다. 특별세액공제 그 부분하고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자, 신용카드를 결제한 의료비가 있다. 여러분 우리 병원 가셔서 카드 결제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자, 이 의료비는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 무슨 부분? 의료비 세액 공제도 무엇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받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의료비는 중복 공제가 된다는 거죠. 중복이 된다. 자, 신용카드를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가 있었다. 제가 보험자 붙은 건 어떤 경우도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험료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한도가 넘쳤다라고 해서
안 받은 부분을 우리 신용카드를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 됩니다. 불가. 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자,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라고 보시면 될까요? 우리 교육비, 일반적인 교육비는 무엇하는 게 맞다? 교육비 쪽으로 받는 게 맞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원래 교육비가 아니어서 카드 공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취약전 아동이었죠. 그래서 취약전 아동과 관련된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세액 공제도 예외적으로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취약전 아동이 아닌 취약 아동이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초, 중, 고, 대학생도 들어올까요? 자, 이들에 대해서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다? 그럼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다. 이 부분은. 그런데 카드는 가능해요, 여러분. 카드 공제는.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또 하나 뭐가 들어오냐면, 여러분, 우리 왜 교복 입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가 교복 입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대한 교복에 대한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처럼 무슨 부분? 신용카드 공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교육비에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취약전 아동과 교복 구입비.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교복 구입비는 무제한으로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무제한으로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고 이 교복 구입비 같은 경우는 1인당 50만 원까지가 교육비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카드 결제하면 교육비에 들어가는 건 50이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결제한 건 신용카드 쪽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부금 세액공제로 그냥 끝나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는 일단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뭐 우리 아까 월세 얘기도 했었죠. 그러면 월세 같은 경우도 우리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된다가 맞고 월세 공제를 받아라. 근데 월세 공제 안 받은 건 여기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건 신용카드가 아니라 사실상 현금 영수증 발급권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증명하려면 매월 월세를 집주인한테 줬던 거를 다 서류를 떼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디 가시면 우리 그 은행 서버에 들어가면 제가 등록해 놓을 수 있거든요. 이 항목은 월세 때문에 등록했던 계좌다. 그러면 그 계좌만 쫙 뽑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연말정산 때 첨부해서 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냥 서류만으로는 월세를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서류 받아오셔야 되고 더 좋은 방법은 내가 월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인터넷상에 그 임대차 계약서 스캔 뜰 수 있거든요. 스캔 뜨시고 그리고 월세 지출했던 거 등록을 해놓으시면 매달 돈 나갔던 거 가지고 아예 국세청에 현금 영수증 발급 건수로 다 정리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본인들이 조금 해야 되겠죠. 그건 회사가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소득자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 조항이 또 있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선아님 물어보신 게 아니요, 안 되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대학원 교육비는요. 대학원 교육비는 카드 공제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교육비는 원래 원칙적으로 안 돼요.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그냥 교육비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만 카드 공제를 허용. 이렇게 가시는 거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거고 그리고 대학원 교육비 본인 거든 남의 거든 카드 결제했다 무조건 카드 안 돼요. 네, 카드 공제 쪽은 무조건 안 되고 다만 교육비 쪽에서 누구만 허용해 주겠다. 본인 것만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세요. 네, 그렇게 가는 부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로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교재 한 장 넘기시면 신용카드 관련돼서 예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근로자 두더지 씨의 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고 모두 근로기간 내에 사용하였으며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나는 1년 동안 일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럼 그 기간 내에 모두 다 사용하였다. 그래서 기간 내 사용하였으며 공제재산 여부를 해당 여분안에 OX를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인의 현금 서비스와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게 키워드죠. 현금 서비스 공제 대상에 못 들어오고요.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료 쪽에 있는 세액 공제 받으시라고 했죠.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자리는 X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배우자 47세이고요. 소득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용카드를 공제받으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무슨 부분? 지금 소득 금액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느냐? 한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득 금액은 우리 요건을 따져보셔라. 그래서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연령에 대해서는 규제하겠다, 안 하겠다? 연령은 규제하지 않겠다. 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연령을 규제해버리면 우리 문제가 돼요. 20세 이하 아이들은 카드 발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현금 영수증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이 된 대학생들, 그러면 본인이 학교 다니면서 카드를 썼을 거라고요. 그 카드 대금을 본인이 갚을까요? 경제 능력이 없는데? 다 부모님이 갚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규제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법에서 나이를 무엇 해버린 거예요? 그 나이에 대한 조건을 아예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21세부터 59세 있는 사람도 돼. 대신에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들어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하실 게 무슨 부분? 형제자매는 어떠한 경우도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는 무엇한다? 무조건 제외.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배우자는 일단 나이는 관계없고요. 소득에 대한 규제만 따져보시면 되죠. 소득 없대요. 그럼 100만 원 이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배우자가 생활용품을 구입했다? 당연히 공제가 되겠죠, 여러분? 네, 당연히 공제. 자, 자녀 21살, 연령 불문입니다. 그럼 나이 요건 문제가 없어요? 자, 소득 없대요. 그럼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자니까. 자, 근데 그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가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대학 등록금,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우리 무슨 공제 받으시면 된다?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 세액 공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됐을까요? 아까 물어보셨던 거 바로 있었네요. 자, 본인의 물품 구입비.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다? 회사의 경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비고 나는 별도로 지출 금액을 무엇하였다? 지급받았다. 이 얘기가 없어도 여러분 지급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가계 경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집에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본인과 배우자 해외여행과 관련된 결제비가 있대요. 해외에서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우리 신용카드는 외국에서 사용한 거 공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해당 여부는 뭐가 된다? X입니다. 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거주자이면 지금 배우신 거 그대로 연말정산 조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내국인 따지는 게 아니라 거주자, 비거주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 분들이 본인만 일하러 오고 본인의 가족은 어디에 있더라? 현지에 있어요. 근데 신용카드가 이제 현지에서 쓴 게 있으니까 그게 되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안 되신다고 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됩니다. 다만 교육비는 돼요. 교육비는 뒤에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교육비 가면 외국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비는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든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규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럼 교육비 인정 한다, 안 한다? 한다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다니든 국내에서 다니든 교육비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이신 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그런 서류 떼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하셔야 돼요? OX의 관점을 이 부분하고 똑같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사용한 거 안 되고요. 자, 자녀인데요. 나이가 5살입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5살이면 학교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취학전 또는 미취학 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취학전 아동의 미술과 태권도장 학원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비는 원래 교육비가 안 되지만 우리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도 인정해 준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예외적으로 교육비 세액 공제가 되더라. 그런데 이 예외적인 조항이 신용카드는 취학 전이든 취학 후의 사람이든 무조건 다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신용카드는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거고요. 자, 본인의 중고 자동차 구입비. 자, 신차는 재산의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취득요세가 발생되는 재산의 취득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차는 무조건 안 된다. 자, 중고차도 원래 안 된다, 여러분. 다만 예외적으로 무슨 부분? 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라면 구입한
금액의 몇 프로요? 10%만큼은 무엇 해주겠다? 우리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자, 처제입니다. 여러분, 처제는 어디에 속해요? 형제, 자매에 속하죠? 자,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는 무조건 안 된다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뒤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X입니다. 절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배우자 47세이고 소득 없다. 위에 있었죠, 여러분? 자, 성형수술 비용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카드 결제하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것도 여러분 일종의 의료비는 맞아요. 공제 대상에 못 들어온 의료비를 다시 배우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무엇한다? 신용카드 사용 공제 금액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원에서 긁힌 건 다 신용카드에 들어와요. 병원에서 긁힌 건 쉽게 생각하시면. 자, 부친입니다. 65세이고요.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가 있다? 1,000만 원이 있대요. 자, 여러분, 소득금액 규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아, 근로소득 금액 1,000만 원이면 이분은 소득 금액 얼마? 100만 원이 무엇되어 있다? 여러분 100만 원 초과자죠? 그럼 초과자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소득 금액의 규제에 걸려서 생활용품 구입한 건 우리 공제받을 수 없다가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X가 되겠죠. 그리고 이 생활용품 구입한 건요. 부친 근로소득 금액 1,000만 원 있으니까 부친 연말정산 할 거잖아요. 그쪽에서 공제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본인 쪽 근로자 두더지 씨 쪽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교재에 다시 설명을 또 드려놨으니까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 저축이 하단에 있을 겁니다. 자, 개인연금 저축은요. 우리가 이제 글씨를 잘 가져갑니다. 연금은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었고요. 지금은 개인연금저축이 있고요. 뒤에 가면 연금저축이 다시 등장합니다. 다 요건이 틀려요. 앞에 있었던 연금보험료는 공적연금. 지금 얘기하는 건 똑같이 사적연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자가 붙은 거와 개인자가 안 붙은 연금저축은 규정이 좀 다르다. 자, 그래서 개인자가 붙은 연금저축은 몇 년도? 2000년도 12월 30일 이전 가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글씨를 쓴다라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해서 불입하고 있는 거. 자, 그럼 연금저축은 개인자 없다겠어요, 여러분? 이 연금저축은 언제부터?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입을 해서 불입하고 있는 돈. 근데 규정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조항이고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과 관련된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들어갑니다. 위치도 다르겠고요. 그리고 계산법도 다릅니다. 그럼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개인연금 소득공제는 무슨 뭐 연간에 납입한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 금액의 몇 프로? 40%. 연간 한도 얼마? 72만 원이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 딱 72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 그래서 연 72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금액이 매우 적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0일 이전에 가입해서 우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고 있었다.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 부분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요. 중간에 해지만 없다라고 한다면 세금 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소득이 작은 소득공제를 너무 조금 해줘서. 그래서 조항이 달라요. 근데 연금저축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해서 불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산출세액에도 공제받는 연금저축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 부분은 추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무슨 소득세? 연금소득세. 일시금 받았다? 퇴직소득세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아니, 기타 소득세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구분합니다. 시험은 어떻게 낼까요? 개인자를 붙여내거나 개인자를 없이 내거나. 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이거 100% 모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모일까요? 똑같습니다. 개인연금 저축으로 납입한 내역서를 준다거나 또는 연금저축으로 납입한 내역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붙느냐 안 붙느냐 구분하실 것. 자, 연금자는 또는 저축자는 무조건 누구 것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본인 지출문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건 들어올 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금자가 붙어 있는 건 우리 근로기간을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안 따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금자 붙어 있는 건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연금보험료 공제는 근로기간 관계없이 모두 다 공제 받으셔라. 자, 개인연금저축도 모두 다 공제 받으셔라. 그리고 뒤에 가면 연금저축도 모두 다 받으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간 관계가 없다. 됐을까요? 그래서 넘부분. 그래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 그리고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말고도 참 많더라. 그래서 뭐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것도 있고 소상공인 공제부금도 있고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도 있고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도 있고 장기집합 투자에 대한 저축공제도 있고 등리죠, 여러분.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원. 그리고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여러분 이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노란우선공제고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해당되는 게 있으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시험에서는 안 내는데요. 우리가 이제 법인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대표이사가 이 서류를 받아올 때가 있어요. 대표이사가. 그럼 이 대표이사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회사에 법인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불입하는 돈이 있더라. 그럼 이게 인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회사에 들어와서 불입을 했던 게 아니라 과거에 개인 사업할 때 넣었던 부분을 계속 불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세부적인 조항은 있어요. 소득은 뭐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 제한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시험은 안 내지만 그래서 연말정산 때도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또 하나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주실 게 뭐냐면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지금 원래 한시법으로 있었다가 지금 법이 계속 연장이 걸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바로 없애거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생긴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회사가 경기가 좋지 않아요. 경기가 악화되었다. 그러면 경기가 악화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줄까요?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상 매출이 감소하면 회사가 갖고 있었던 재고자산이 있으면 그 재고자산은 창고에 계속 무엇되어 있을 것이다? 재고자산이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죠?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회전율이 높아야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금도 잘 돌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투자를 해서 또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재고자산이 팔리지 않으니까 창고에 증가되어 있더라.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 때문에 우린 종업원을 무엇해야 된다? 내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하고 있는 인원을 무엇하겠다? 감축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직원들끼리 얘기합니다. 아니 월급을 기존보다 무엇해서 축소시켜서 삭감해서 우리 그냥 받겠다. 그래서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자. 하지 말고 우리 지금 현재 당신들한테 받는 회사랑 이제 협의된 급여가 있잖아요. 그 급여를 무엇하겠다? 삭감. 그래서 임금 삭감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임금을 삭감하고 그리고 종업원을 내보내지 않고요. 무엇하겠다? 우리 그대로 가겠다. 그러면 고용을 유지하는 게 되죠. 됐을까요? 자, 이런 요건이 확정이 되면 우리 무엇할 수 있다? 그 해 연말정산할 때 임금이 분명히 삭감됐다는 얘기는 전년 대비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도 근로계약서라든지 뭔가를 썼을 거예요. 그럼 바로 비교가 돼요. 그러면 전년 소득과 금년 소득에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소득공제가 최대 1,000만 원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 조정하실 때 이 고용유지 부분이 지켜졌다면 이 고용유지는 이렇게 봅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인원을 놓고 봤을 때 줄지 않아야 돼요. 네, 줄지 않은 느는 건 상관이 없어요. 주는 건 일단 문제가 돼요. 그래서 줄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영 악화라는 건 매출이 전년 대비 줄었을 것이고 재고는 창고에 쌓여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요건들이 됐을 때 이런 거론이 돼요. 그러면 우린 무엇 할 수 있다? 우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됐을까요? 그래서 넘버분 법인은 법인세 신고할 때요. 고용유지 요건이 지켜지면 우리는 세금 혜택을 또 따라 줍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대로 법인세 효과를 보는 거고 개인은 개인대로 소득세 효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으면 우리 꼭 체크해서 받으시는 게 좋겠죠. 네, 시험 냈냐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낸 적 없어요. 근데 업무에서는 이 두 가지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제가 표시 안 해드린 건 이것도 연말정산에 나올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빈도가 매우 낮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내지만 잠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무슨 부분 앞에서 종합소득금액이 확정이 되면 6개의 소득을 더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면 거기서 무엇을 빼겠다? 종합소득 공제를 빼겠다.
그러면 종합소득과 관련된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이 확정된다. 이거하고 들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종합소득 공제를 무제한으로 해주느냐? 아니다.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2,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있다 없다? 없는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아, 한도가 있구나 라는 거죠. 됐을까요? 최소한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2,500만 원 한도 규정 있다. 여기 안에 있는 건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업무 하실 때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 프로그램에 또 버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거 가지고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2,500이라는 금액은 최소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 목적상에서도. 자, 그럼 이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합계 2,500만 원을 더해볼 거잖아요. 그죠? 2,500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그 부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종합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서 종합소득 공제라는 걸 하는데 그 공제 들어간 항목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 다 더하기를 해서 2,500만 원 카운트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누구는 더하지만 누군가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더라. 그럼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가 있다. 그럼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표적인 게 뭐였었나요? 보험료.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여러분? 주택자금. 그렇죠?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다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는 이 종합소득,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에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택자금만 포함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중소기업 창업 투자와 관련돼서 받을 소득공제가 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우리 2015년 이후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종합한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합산할 거고요. 그리고 청약저축과 주택 청약종합에 대한 부분, 이거 주택마련저축과 관련된 거죠. 네, 이것도 포함합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리 출자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 투자증권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나와져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자, 이런 부분들은 무엇하겠다? 합산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노란색 표시해드린 부분은 아, 이들은 안 들어갑니다라는 것 때문에 써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에 가면 일단 한도가 넘치면 다시 가산하는 플러스난의 금액이 쓰여져요. 네, 그렇게 난이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부분이랑 이외에 나와져 있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소득공제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액감면 쪽으로 넘어갈게요. 세액감면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강좌만 조금 길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가 잘라서 갈 거예요. 의료비하고 끝, 그리고 교육비하고 끝, 뭐 이런 식으로 잘라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